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오늘 14주차 2차시 우리 지난 시간에 인공수정 얘기를 했죠. 자, 인공수정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불가피한 유일한 선택인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자, 하나님께서는 불임의 고통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이 있어요. 부모가 없는 고통도 있고, 자식 없는 고통, 질병의 고통, 아니면 실패의 고통, 아니면 배신의 고통, 이별의 고통. 세상에 고통이 끝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늘 행복과 기쁨을 원하는데, 원하는 것은 잘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고 원치 않은 고통이 찾아올 때가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고통을 남겨놓으시고 그걸 그냥 없애시면 좋은데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시는가? 아니면 고통을 허락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자, 그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여기 172페이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고통을 외면하고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함께 아파하신다고 하는 거야. 자,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 그 속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그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와 굴러다니면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아버지께로 향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탕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형이에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껴. 그래서 아버지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지 못해. 아버지가 동생이 와서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고통을 나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게 아주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우리가 함께 슬퍼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고통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서 넘어가고, 자, 이제 14번 유전자 변형식품. 유전자 변형식품. 자, 이걸 우리가 GMO 식품이라고 하죠. GMO. G는 genetically. M은 modified. O는 organism. 유전학적으로 modified는 변형된, 수정된 조직체, 유기체. 이게 유전자 변형식품이에요. 자,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많이 있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 그대로 먹는 건데, 인간들이 인공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인공으로 만들어내는 것 중에 아직 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
이 유전자 변형식품이에요. 과거에는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이 그렇게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는 접어두고 우리 대한민국에 먹을 것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는 골라 먹는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그냥 먹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하루 세끼 먹는다는 게. 근데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먹는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 보면 60억 명 중에 지금 60억은 훨씬 넘어섰어요. 2030에는 100억 명. 현재 식량의 2배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나라에는 먹을 것이 남아돌고 어떤 나라에는 부족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는 먹는 것들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환경오염, 식품오염, 오염된 식품들이 많이 있어요. 먹는 것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지금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유전자를 변형하는 거죠. 인공으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그 여러 가지 이득을 갖게 되는 거죠. 병충해에 강하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자, 한 종의 유전자를 다른 종에 인공적으로 주입해서 만들어낸 유기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프랑켄슈타인 식품이라고 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한 점도 있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점도 있다. 175페이지 보면 여기 넷째 줄에 지방을 분해하는 식용유. 기름을 먹으면 지방이 쌓이는데 기름을 먹으니까 기름이 분해돼. 이것도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기름을 짜내는 그 성분들에서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거죠. 살은 찌지 않으면서 암을 치료하는 쌀. 쌀을 많이 먹을수록 살은 찌지 않는데 그 안에 항암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넙치, 광어죠. 광어의 내한성 유전자를 가진 얼지 않은 토마토. 북극해라든지 남극해 그 넙치 광어들이 사는데 아무리 수온이 떨어져도 전혀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혈액 안에 특수한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뽑아내서 토마토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토마토가 영하로 떨어져도 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유전자 변형 식품이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즘에 그 옥수수 대부분이 유전자 변형한 거예요. 콩, 여러분이 먹는 두부, 풀 XX 두부는 3,000원씩 하는데 이름 없는 두부는 1,000원이에요.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가 있지만 유전자 변형 콩으로 만든 두부가 있죠. 감자도 마찬가지. 우리가 먹는 빵, 이거 다 유전자 변형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먹는 먹거리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전자 변형 식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은 그것을 표기하게 돼 있어요. GMO 식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게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GMO 식품이라고 쓰지 않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하는 것에 긍정적 입장이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 두 가지 면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긍정적 입장은 크게 세 가지 여기 나오죠. 가장 중요한 유전자 변형 식품을 우리 개발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가 뭐냐? 식량 문제 해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늘어나는 인구를 다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식량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식량이.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대량 생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해충에 잘 견디는 해충을 이겨낼 수 있는 품종을 개량하고 잡초에 잘 견디는 품종, 그래서 수확량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긍정적인 입장은 뭐냐? 영양 개선과 치료 효과.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이게 완전한 게 없어요. 여기에 영양소가 있으면 이쪽은 영양소가 부족하고,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골고루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품종, 식품 안에다가 하루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 개선과 치료 효과, 그리고 약을 병원에서 먹기 전에 식품에다가 약 성분을 집어넣는 거야. 식품을 먹으면 그냥 치료가 되게 영양 개선과 치료 효과 때문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특정 영양소하고 약용 성분을 확충하게 되면 인류 건강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음식을 먹으면서 약 대신에 치료가 될 수 있다. 자, 세 번째 장점은 뭐냐? 환경 오염 감소. 지금 이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농약을 뿌려요. 지금 여러분 마트에 가보면 알겠지만 요즘에 배추값도 금값이고 무도 오늘 어저께 제가 무를 사러 갔더니 조그만 게 3,000원씩 하는데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어떻게 이렇게 무가 깨끗한지. 비료 농약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충해 없이 그걸 잘 수확을 할 수 있지만 땅이 오염되는 거야. 토양이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조작은 화학 비료를 절약할 수 있고 농약을 절약해서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인 식품을 정산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유전자 변형 식품 만들어내자. 이게 세 가지 장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정적인 입장. 자, 왜냐하면 인간이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이상한 식품을 인간이 만들어내는데, 자, 첫 번째 여기 보니까 그 안에 미생물이나 세균의 유전자가 포함될 수 있다. 그 독성이 있다는 거야. 독성이나 알레르기 항생 물질이 우리 몸에 쌓여서 내성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은 뭐냐면 처음에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내성이 전이 되는 거예요. 수포 잡초가 생길 수 있고 수포 해충이 생길 수 있다. 어떤 특정한 농수산물에 우리가 그걸 유전자를 조작을 했더니 유전자를 변형시켰더니 그것에 대해서 또 더 강한 해충, 더 강한 잡초가 또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도 인간이 지금 백신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이 코로나는 바이러스는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거기에 대항해서 또 자기가 진화해서 변종이 되면서 더 강력한 슈퍼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바이러스도 지금 계속 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전자 변형식품이 환경에 친화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내성이 전이 돼서 슈퍼 잡초와 슈퍼 해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더 많은 농약과 화학 비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알 수 없는 해로운 물질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환경 호르몬처럼 요즘에 우리가 이 먹는 걸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약에 대한 내성도 생기지만 식품 속에서 환경 호르몬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 성서는, 기독교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 채식을 명령해요. 모든 풀들을 먹어라. 너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이거 뭐냐면 채식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지나친 육식을 피하라는 거예요. 살육을,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인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양식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양식을 만드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다는 거죠. 그 유전자 변형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에 대한 인간의 조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안에는 부정적인 면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닿은 것은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지만 인간의 손이 닿으면 그 안엔 반드시 부정적인 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유전자 변형식품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그 안에 문제점이 있는 건 뭐냐면 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고 하는 과학지상주의, 인간중심주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소는 풀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은 자연에서 먹거리를 찾아야 돼. 그런데 보니까 광우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광우병.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소에게 양의 내장이라든지 동물성 사료를 먹여요. 소의 부산물들을 먹입니다. 그걸 갈아서 사료를 만들어서 주니까 소는 이게 뭔지 모르고 먹는데 그걸 먹으면 여기서 되새김질이 일어나야 되는데 되새김질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채식동물인데 육식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영양이 과잉 섭취가 되는 거예요. 그 소가 기형적으로 빨리 성장해. 30개월 돼야 성장하는 게 한 23개월이면 다 커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에 대한 그 사육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료값도 줄어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단기간에 소를 살찌우기 위해서 소에게 소고기를 먹였더니 육식을 하게 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몸 안에 단백질이 변형돼 가지고 신경세포를 손상시켜서 광우병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광우병에 걸리는 소를 또 인간이 먹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소가 스스로 미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소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 먹거리를 변형시켰더니 광우병이라고 하는 큰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유전자 변형식품을 잘못 개발하고 잘못 사용했다가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식량의 대안으로서 유전자 변형식품을 만들 수밖에 없지만 다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개발을 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광우병, 조류독감, 환경호르몬, 요즘에 그 뭐 사스, 메르스 말고도 뭐 돼지열병,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먹거리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유전자 변형식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안전성을 보장하는 게 더 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우리 기독교적 입장은 그것의 긍정적인 면만을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인간에게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변형식품이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음식들을 먹을 때 과연 이게 유전자 변형식품인지 아닌지를 한번 좀 관심 있게 보고 그냥 함부로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걸 분석하고 검증해서 법적으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는 그걸 표기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 제일 마지막 주제 생명복제 15단원 생명복제 이게 생명과학이죠.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이 유전자 변형식품도 유전공학이긴 하지만 크게 볼 때는 생명복제나 유전자 변형식품이나 다 이게 생명과학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생명과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해서 한쪽에서는 생명의 탄생과 마감에 영향을 주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먹는 그 먹거리, 식품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생명과학이에요. 유전자 변형식품은 식물이나 동물의 유전자를 연구하는 것이고 생명과학은 식물과 동물뿐 아니라 인간을 또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50년 안에 생겨났던 그 눈부신 생명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아주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안에는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가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생명복지의 윤리적인 문제 안으로 들어갈 텐데 여기 내용 보면 복제양 돌리 얘기가 나오죠. 복제양 돌리. 최근 한 10년 전까지만, 한 10년이 넘어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그 복제 기술, 생명과학 가운데 복제 기술의 메카가 한국이었어요. 한국이 세계의 그 생명복제에 대한 연구를 선도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로슬린 연구소,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라고 있어요. 로슬린 연구소.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생명복제, 생명과학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었는데 그 로슬린 연구소에서 연구했던 게 바로 복제양 돌리예요. 거기서 뭐 이제 양만 복제한 게 아니라 개도 복제하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 많이 복제 연구를 했는데 거의 뭐 성공을 해서 이제는 원숭이도 복제하고 이제 인간도 복제해야 되겠다. 이제 거기까지 연구가 이제 막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로슬린 연구소에서도 인간 복제에 대해서는 거의 확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황우석 박사라고 있어요. 한국의 그 복제 기술의 선도자인데, 성부자인데, 황우석 박사의 그 연구팀에 한 조교가 로슬린 연구소로 비행기 타고 가서 3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연구소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그 핵치환, 니들요법이 있어요. 바늘을 집어넣어서 핵을 치환하는 건데, 이게 현미경을 보면서 바늘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3개월 동안 해도 그 로슬린 연구소에서 성공하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간 그 황석 박사의 연구팀이 그것을 3시간 만에 완성을 했어요. 그만큼 한국이 그 손의 감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이 드디어 이제 인간 복제를 실현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결국은 황우석 박사도 하차하게 됐고 그리고 이 복제양 돌리에 대한 연구가 벽에 부딪히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생명복제 연구가 아주 거의 폐지된 상태죠.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돌리가 이제 그 어미양의 세포를 통해서 복제됐는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떠들썩하게 났죠. 근데 한 몇 년이 채 안 돼서 그 복제양 돌리가 아무 원인 없이 죽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어미양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거죠. 그래서 이 돌리의 그 죽음의 원인을 쭉 분석을 해봤는데 몸에 다 별다른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세포를 뜯어서 이렇게 보니까 금방 태어난 어린 양인데 아주 이게 세포가 젊고 건강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세포가 이미 노화돼 버린 거야. 세포벽이 이미 다 쪼그라들어 있고 핵의 상태가 좋지가 않아. 그 이상하다. 그래서 보니까 이미 늙어버린 어미 양의 세포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때 이게 뭐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어린 양이 태어났는데 어미 양의 세포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 돌리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한 번 더
강의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